금융기관 경영론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업은행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장에서는 상업은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상업은행의 핵심적인 두 업무로 예금을 출납하고 그리고 모아진 예금을 관리하여서 대출을 해주는 업무를 진행한다 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상업은행의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산이나 부채 이런 점들을 살펴보았고, 또 부의 활동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배워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이 워낙 상업은행이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특히 소비자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 당국이 많이 달라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두 번째 금융감독원, 세 번째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각각 상업은행의 특정 부문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업은행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부침을 겪었는데, 특히 우리는 이 상업은행들이 점점 고도화로 집중화되고 또 대형화되었다는 모습을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은행 현황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규제 당국 중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예금보험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들의 밀접한 상호작용으로 경제에 효과를 주게 되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이어서 상업은행의 재무제표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우리가 상업은행들의 성과, 경영 성과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여러가지 프레임워크를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몇몇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 수업에는 과제가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몇몇 분 계셨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목의 평가에서 30%가 과제로 평가가 되는데, 그 과제는 전부 30% 모두 학기 말에 있을 보고서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금융기관을 선택을 하셔서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 여러가지 분석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보고서의 내용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100점 만점의 점수 중에서 30점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극단적으로 정말 나는 날로 먹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는 이 과목을 진행을 할 때마다, 한 장이 끝날 때마다 그 장의 교과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연습 문제를 뽑아서 드릴 거예요. 뭐 많이는 안 드리고 한 4문제, 6문제 뭐 이 정도 드릴 건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비록 평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풀어보시고 제가 따로 올려드릴 모범 답안이랑 비교를 하셔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이 부분은 틀렸구나 이런 점을 확인하셔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한 첫 번째 강의 소개, 그리고 1장 금융기관의 개요, 그리고 지난 장의 11장 상업은행의 개요 부분에서는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풀어보라고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번호나 이런 걸 안 알려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이번 12장부터는 찍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그 LMS를 이번 학기에 명지대 LMS를 처음 쓰다 보니까 사실 쪽지 기능이 있다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몇몇 분이 글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메일 확인은 늘 프로그램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 그래서 아마 당일이나 그 다음날 정도에서 바로 답장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제 저도 강의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현황을 체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LMS에 안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 쪽지를 보내시면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오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늦게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말 같은 때 연락을 주실 때에는 이메일로 주시면 아마 제가 확인을 빨리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상업은행의 재무제표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물론 우리가 현실에 존재하는 금융기관의 모든 회계 계정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너무나 복잡하고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는 그런 결과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수업에서는 그것을 단순화해서 그 중에서 핵심적인 계정들 그리고 포괄적인 계정들만 가져와서 이런 재무적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살펴보고, 그 재무제표에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여러가지 분석을 실시할 거예요. 근데 이 분석도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걸 할 건 아니니까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떠한 분석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재무관리 원론 등에서 해보셨을 이 재무 비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ROE 같은 재무 비율을 계산해 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는 상업은행의 재무제표를 살펴볼 텐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재무상태표,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드러나지 않는 여러가지 부의 활동, 또 손익계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무제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조금 더 분석을 실시하는 그런 재무비율 분석을 실시하고 배워보고 익혀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제표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이미 다 저보다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무제표라는 것은 기업이나 아니면 저희가 다룰 금융기관들의 재무적 정보, 회계적 정보를 드러내는 표준적인 형태의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많고 많은 재무제표 중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재무제표를 특히 관심을 두고 볼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재무상태표고,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서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은행의 자산, 부채, 자기 자본에 대한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은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의 수입을 창출할 것이냐를 드러내는 그런 항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와 자기 자본은 어떻게 내 자금을 조달해 왔느냐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산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되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 및 자기 자본의 합은 항상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부채는 남의 돈이에요.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어떻게, 어디서, 얼마나 가져왔느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이라는 것은 남의 돈이 아닌 이 은행의 주인이 되는 주주들의 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영어로 보통 원래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대차대조표라고 부르면서 밸런스 쉿 이렇게 불렀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재무상태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특히 일반적인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과 은행 같은 금융기관의 재무제표가 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계정도 다르고 그런 항목을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인 규칙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따로 발전해 온 모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은행 같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표는 예전에 이제 Report of Condition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동일하게 재무상태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한편 이 재무상태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재무상태표는 어떠한 특정 시점, 그러니까 한 순간에서의 재무 정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냅샷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어디까지 이런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재무적인 정보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동영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특히 손익계산서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우리 기업이 혹은 우리 금융기관이 순이익을 이만큼 발생시켰는데 그것은 처음에 매출을 얼마나 일으켰고 거기서 비용이 얼마나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뺀 후에 이만큼이 순이익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주 여러분께 얼마만큼의 이익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재무제표가 있지만 특히 우리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가장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중에서도 보통 T자로 재무상태표를 그리잖아요. 그 중에서도 왼편에 위치하는 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상업은행은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중요한 자산이 있었죠. 현금 또는 지급준비금, 그리고 금융자산 혹은 유가증권,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대출 채권. 자, 그 중에서 먼저 이 금융자산과 대출 채권을 합쳐서 우리는 수익자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이나 예치금은 당연히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기타 자산은 정말 말 그대로 기타 등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산의 의미가 뭐였죠? 미래에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는 그런 것을 자산이라고 부른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은행의 경우는 핵심적인 수익 자산이 바로 금융자산 혹은 유가증권과 대출채권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수익자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유동성이 가장 큰 부분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재무상태표에서 이 계정들이 들어가는 순서는 유동성이 큰 것부터 유동성이 작아지는 순서로 보통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가장 보통 현금이 위치를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현금은 현금 1대1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100%인 거죠. 그러면 이 현금 및 예치금 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계정들은 또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로 말 그대로의 현금이 있겠죠. 그래서 특히 금고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vault cash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지급준비금, 즉 중앙은행의 일정 부분의 예금을 가져다 놓은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금융기관에도 돈을 맡길 수가 있어요. 은행들끼리도 거래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특정한 금융기관끼리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예치금 계정까지 합쳐서 우리는 현금 및 예치금 계정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현금 및 예치금 계정은 아주 유동성이 크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즉 즉각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 자체가 예금자의 인출에 대비해서 딴 곳에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출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지급 준비금을 가지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7%로 정해져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이 법적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자산을 다 채권이나 대출채권이나 아니면 유가증권으로 바꾸지 않고 현금 그 자체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금융기관과 즉각적인 거래를 위해서, 예를 들면 이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카드를 사용한다든가 고객이, 그럴 때 바로 그 금융기관들에게 돈을 주고 또 받기 위해서는 현금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금 및 예치금을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동성이
중간에 위치하는 자산이 바로 금융자산, 우리가 유가증권들 항목들에 해당되고 있었죠. 은행의 경우는 보통 대부분의 무슨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국채나 지방채 그리고 통화안정채. 이 통화안정채는 뭐라고 하였죠? 바로 한국은행이 이 통화정책을 위해서 특별히 발행한 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형태로,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채권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환매 조건부 채권입니다. 이것을 흔히 Repurchase Agreement, 그 중에서 Repurchase의 중요한 단어를 따서 RP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은 영어로는 그냥 리포 이렇게 부르는 그 환매 조건부 채권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금융기관들끼리 거래를 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을 할 수도 있고 각 금융기관이 발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자, 여기 은행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지금 은행 A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은행이 이 RP를 발행을 해서 은행 B에게 판매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B는 어떤 채권을 샀으니까 바로 A에게 현금을 지급을 하겠죠. 그러면 은행 A는 현금을 즉각적으로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RP의 한국 이름이 환매 조건부 채권이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채권을 보시면 채권인데 이것은 어떠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계약사항이 있다라는 뜻이고, 뭘 가지고 있냐면 환매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즉 환매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산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 예를 들면 3개월 후에 이 은행 A는 B로부터 다시 이 RP를 사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환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A는 환매를 하면서 현금을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은행이 A가 돈이 잠깐 모자랐는데 3개월 동안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계약 거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환매가 조건으로 이미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돈을 빌린다는 약정이 일종의 조금 다른 형태로 구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환매 조건부 채권을 자산으로 분류할 경우는 무엇이 되겠어요? 우리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혹은 다른 금융기관이 제시한 환매 조건부 채권을 사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금융자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환매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언젠가 돈을 주고 이것을 되찾아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는 낮은 수익성, 물론 현금에 비해서는 있는 게 어디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낮은 수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자산들은 보통 증권시장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 은행들이 보유하게 되고, 또 은행의 특성상 항상 안전하게 경영을 해야겠죠.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낮은 위험도를 가지는 증권들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채라든가 지방채, 통한채, 이것은 정부 기관들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것이고, 이 환매 조건부 채권 또한 다른 건실한 금융기관, 예를 들면 다른 상업은행이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부도가 날 위험이 없는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대출 채권인데, 대출 채권은 지난 시간 설명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고객에 따라서 기업에게 빌려주면 기업대출, 그걸 우리는 영어로 C&I loan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부동산 때문에 담보를 삼아서 그걸 믿을 수 있겠다 해서 빌려주면 부동산 담보 대출이 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퍼스널 론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출 채권은 이 은행의 핵심적 수익 발생의 수단이 되는데, 아까 금융자산보다는 대체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데, 이 낮아진 유동성으로 인해서 유동성 위험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물론 우리가 은행이 꼼꼼히 검사를 해서 잘 살펴보고 분명 이 사람은 돈을 갚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만 돈을 빌려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떼이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신용위험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은행은 자연스럽게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금을 그렇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는 돈을 빌려와야 할 텐데, 즉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될 텐데, 그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온 것을 우리는 부채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상업은행의 부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볼게요. 상업은행의 부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금, 그러니까는 여기서 예수금이라는 것은 예금인데 이 은행이 받은 돈을 의미해요. 아까 현금, 그 상업은행의 자산 부분에서는 현금 및 예치금이라고 했어요. 그 예치금은 이 은행이 다른 곳에 비치를 해두었다, 그런 의미, 배치를 해두었다, 이런 의미에서 치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게 준 예금이고, 예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예금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금 중에 일부는 우리가 핵심적인 중요한 그런 예금이다라고 해서 따로 핵심 예금, 코어 디포짓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예수금이 아닌, 예금이 아닌 다른 빌려온 돈이 우리는 차입자금, purchased fund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의 부채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핵심 예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안정적으로 평균 잔액이 유지되는 예금을 바로 핵심 예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제 코어라는 말을 요즘에는 이제 헬스나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이제 몸의 중앙에 있어서 든든하게 우리 몸을 받쳐주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은행도 은행이 건강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든든하게 이 가운데 있는 빠지지 않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핵심 예금이고,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무엇들이냐? 첫 번째, demand deposit, 요구불 예금이고요. 두 번째, 적립식 예금 혹은 적금, 그러니까 savings.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기 예금, time deposit인데, 그 중에서도 소액에 해당되는 정기 예금들이 바로 이 핵심 예금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이 소액의 기준은 이제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예금보험에 의해 원금 보장이 되냐 안 되느냐로 판단을 하시면 대략적으로 맞아떨어져요. 자,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놓고 살펴보았을 때 이 예금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예금을 누가 은행에 가져다 놓았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금들은 대체로 소비자, 그러니까 서민들, 그러니까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은행에 가져다 놓는 그런 돈이 바로 핵심 예금에 해당이 돼요. 왜 그러느냐? 저희 같은 평범한 소비자들은 혹은 예금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쨌든 은행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보에 둔감해요. 정보에 둔감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막 우리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정보를 빠르게 취득하고 막
아주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경제 상황이 변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은행에 넣어두는 예금의 양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의 예금은 잘 빠져나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평균 잔액이 일정하게 거의 유지가 된다라는 점에서 은행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예금은 저위험, 왜 위험하지 않느냐? 빠져나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저위험이고요. 저비용, 왜 저비용이냐? 이자가 대체로 아주 작죠. 보시면 요구불 예금은 이제 이자가 거의 없고, 물론 적립식 예금이나 정기 예금은 그에 비하면 예금 이자가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뭐 주식 같은 다른 자본 조달 수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비용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핵심 예금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핵심 예금은 예금보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예금들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안심하고 돈을 은행에 맡겨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은행에서는 이 사람들 절대 안 빼가, 걱정하지 마, 이런 태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같이 대형은행과 중소은행의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특히 대형은행보다는 중소은행에서 그 지역과 밀착해서 핵심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예금을 제외한 예금은 무엇이 있느냐? 먼저 고액 정기 예금이 있어요. 여기서의 고액이라는 의미는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보다 더 금액이 큰 것을 의미하고요.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예금 증서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영어로는 Certificate of Deposit이라고 부르는데, 양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통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통장의 주인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원래는 제가 제 친구에게 돈을 100만원 줘야 된다, 무슨 물건을 사서 100만원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친구에게 100만원을 제가 은행에서 인출한 후에 현금으로 줘야겠죠. 그런데 이 양도성 예금 증서는 보통 그거보다는 이제 큰 금액인데 100만원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 증서에. 근데 주인이 적혀 있지 않아요. 다만 저희 은행에 이 예금 증서를 가져오시면 언제든 원금에 해당되는 100만원과 그에 해당되는 소정의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라고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인출을 100만원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양도성 예금 증서를 그 친구에게 주는 것만으로 현금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기타 예금들은 핵심 예금에 비하면 고비용의 자금 조달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고액을 넣어놓는 사람들, 부자겠죠? 그 다음에 이런 예금 증서를 활용하거나 이러한 고객들은 대체로 법인 고객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러한 금융기관이나 부자들, 뭐 투자가, 대형 투자가 아니면 뭐 다른 회사들, 이런 경우는 개인 소비자 한 명 한 명에 비해서 정보를 얻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유동성 위기가 올 것 같다, 경제가 지금 심상치 않다, 이러면 그 정보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예금의 금액은 원금이 예금보험에서 보장되는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들이 넉놓고 있다? 그러다가 은행이 망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원금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더욱더 민감하게 항상 촉각을 곤대우 세우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핵심 예금이 아닌 이런 고액 정기 예금이나 양도성 예금 증서는 쉽게
어떠한 부정적인 뉴스에 의해서 증발해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이지는 못하겠죠. 그 대신 중소은행은 이러한 핵심 예금이 아닌 다른 예금이 별로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대형은행의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다루는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러한 핵심 예금이 아닌 예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내가 더 값어치 있는 생산을 하고 생산성 있는 투자를 하고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은행보다는 대형은행에서 더 많이 취급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예금이 아닌 차입자금들이 있어요. 빌려온 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콜 머니가 있어요. 이 콜 머니는 조금은 콩글리시일 수 있는데 이제 이 콜 머니라는 것은 아주 단기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것을 의미해요. 보통 하루나 이틀, 뭐 길어야 일주일 이 정도의 수준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오는 것을 콜머니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환매 조건부 채권이 다시 차입자금에 해당되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에잉? 아까 환매 조건부 채권은 자산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경우는 그 환매 조건부 채권을 사옴으로써 돈을 빌려준 은행의 입장에서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 자산이 되지만 이 환매 조건부 채권을 줌으로써 현금을 빌려온 금융기관 혹은 이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환매 조건부 채권을 언젠가 되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부채가 되는 거죠. 돈을 주고 되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담보채, 담보가 없는 그렇지만 채권을 발행한 이 채권 형태의 그런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고요. 또 후순위채, 이 후순위라는 것은 순위가 밀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록 다른 것을 먼저 다 지급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더 돈이 필요해서 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 후순위채를 은행도 발행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자금을 추가적으로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차입자금은 돈이 더 필요한 혹은 급하게 필요한 은행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반대로 작은 은행일수록 더 핵심 예금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업은행의 자기자본은 어떠할까요? 상업은행의 자기자본도 일반적인 기업의 자기자본과 동일합니다. 보통주가 있고요. 우선주, preferred stock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이제 보통주는 정말 일반적인 내가 이 주식을 가지면 내 주주로서, 주인으로서 이 은행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는 것을 바로 보통주라고 부르고 우선주는 그러한 경영에 참여하는 그 혜택은 조금 작아질 수 있지만 그 대신 정기적으로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또 기업이 망할 경우 보통주보다 더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그런 우선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본잉여금이 있는데 이것은 이 주식들을 발행할 때 단가 500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진다면 단가 50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500원짜리 주식을 우리는 1000원, 뭐 만원 이렇게 크게 사잖아요. 더 높은 가격을 부르고 사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자본을 조달할 때 더 추가로 그 조달된 금액을 바로 우리는 자본잉여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은행이 매해 영업을 하면서 순이익을 발생시켰을 때 그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주지 않고 은행이 계속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운영하다가 주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합니다. 자, 이러한 자기자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은행의 영업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은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은행이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자기 돈을 대신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충격을 대비하는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아무 말 없어도 은행들이 알아서 어느 정도는 자기 자본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충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정부나 여러 가지 규제 당국에서 은행의 경우는 특수하게 자본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은행 자본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원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은 주식을 발행해서 최소한의 자기 자본을 마련해야 될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13장 그 다음 장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지금까지 살펴본 자산, 부채, 자기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드러나지만 그곳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부의 활동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의 활동은 뭔가 보증을 해주는 그런 업무들과 파생상품 거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항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대출 약정이 있어요. 이 대출 약정이라는 것은 loan commitment라고 부르는 건데 대출을 약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지금 당장은 돈이 안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돈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제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 저에게 꼭 대출을 해주세요 라고 약속을 받고 싶은 그런 고객에게 약정을 해주고 그 대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바로 대출 약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떤 고객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 마통을 뚫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 약정에 크게 넓게는 대출 약정에 속하는 것 중 하나가 라인 오브 크레딧, 한도 대출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도 대출도 이제 비슷한데 어떤 선을 정해놓고 그 한도까지는 언제든지 이 사람이 혹은 이 법인이 혹은 이 기업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그게 넘어가면 페널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대출 약정을 통해서 미래의 공개액을 확보하는 거고 또 동시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은행은 약정을 할 때 먼저 그러면 일에 착수했으니까 먼저 수수료를 내시죠 하고 선지급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정말 도둑놈일 수도 있는 게 대출을 안 했어도 이 대출 약정을 유지하고 싶으면 연 몇 %의 약정 수수료를 계속 내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대출 약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돈이 필요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위기를 대응하는 측면에서 은행에 가서 이렇게 대출 약정을 걸어놓고 사용을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출 약정을 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을 은행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꼭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대출 약정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떤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에게 대출 약정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다가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 경제 위기를 겪은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동시에 저희 큰일 났어요. 약속했던 대로 대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금융기관은, 이 은행은 돈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대출 약정을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신용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letter of credit 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신용을 보증해주는 편지예요. 이건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어떤 두 기업이 거래할 때 물품 및 서비스가 계약된 의무대로 잘 이행될 것임을 이 은행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건 주로 국제무역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수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은행들이 쉽게 수수료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보통 국제무역에서 사용이 되는데 왜 국제무역에서 사용이 되냐면 수출하는 기업과 수입하는 기업이 서로를 잘 모르고 믿을 수 없을 때 이 신용장이 사용이 돼요. 이게 아무리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수단이 빨라졌어도 여전히 대부분의 국제무역은 배를 통해 운송이 되잖아요. 그럼 배에 선적을 하면 보내면 뭐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수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 수출하는 기업에게 또 어떤 방식으로 돈을 주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걔네가 전화로 저희 보냈어요 라고 하는 순간 바로 걔네 계좌로 다이렉트로 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입금을 해줬어요. 수입 그 비용을.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구라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얘는 완전 망하게 생긴 거죠. 또 반대로 계속 수입하는 기업이 이제 줄게요 하고 확인해보고 줄게요, 뭐 물건 도착하면 줄게요 이렇게 계속 미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다리다가 돈이 없어서 자금이 고갈되어서 파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신용장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신용장은 보통 수출과 수입이 있는 그런 국제무역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물건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현금을 줘야겠죠. 근데 이거를 바로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각자의 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은행들이 대신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수출 기업이 물건을 배에 실어서 보내요. 그러면 배 주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만큼의 물건이 실렸다라는 영수증을 받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 은행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수출하는 쪽의 은행과 수입하는 쪽의 은행이 서로 연락을 통해서 공유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한 달 후에 수입 기업에게 잘 도착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수입 기업은 물건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물건 잘 도착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쪽에다가 현금을 그 비용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행은 다시 그 돈을 수출은행에게, 수출하는 쪽의 은행에게 송금해주고 다시 그 은행에서 수출 기업에게 그 비용을 치르는 이 한 달이 건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수출하는 기업과 수입하는 기업에게 어떤 보증의 역할을 해주느냐? 자,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장점이 뭐냐면 돈을 떼어먹힐 가능성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신용장을 발부한 이 수입은행, 수입하는 쪽의 수입은행이 신용장을 발부를 하면, 그것을 만들게 되면 이 경우 수입 기업이 만약에 돈을 떼먹었다. 그래서 이 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수입은행은 이 기업을 고소하든지 같은 나라에 있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해결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수출 기업은 안심하고 정해진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수입 기업 입장에서도 안심을 할 수 있는 게 이 신용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
수출 기업이 돌덩이를 넣어서 물건처럼 속여서 보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은행이 관여해서 그 물건이 제대로 도착한 건지도 같이 검수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물건과 서비스를 잘 전달받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국제 무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국제 무역 상황에서는 수출 기업과 수입 기업이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레터 오브 크레딧, 흔히 줄여서 LC라고 부르는 이 신용장이 아주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상사 같은, 종합상사 같은 그런 수출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이 LC를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권, 부대출채권, 매각이 있어요. 이게 한글이 오히려 이제 한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더 복잡해질 때가 있는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대출채권, 대출해준 것을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대출채권을 대출을 해줬어요.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면 나는 채권이 생겨요. 이 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죠. 근데 이 돈을 받을 권리를 다른 금융기관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을 권리를 줬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판매가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자는 무슨 조건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환매권을 같이 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 경우에는 recourse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내가 다시 팔았던 대출 채권을 다시 사올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대출 채권을 받아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매권을 끼워서 대출 채권을 판매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생기게 돼요. 원래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이제 내 계좌에는 내 잔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금을 더 모집해서 더 많은 돈을 조달해 와서 그걸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금에는 한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한히 예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존재하던 대출 채권을 빠르게 팔아버리고 확보한 유동성으로 다시 추가적 대출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그 자금을 회수해서 대출을 추가로 안 한다 하더라도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재무상태표 상에서 어떻게 되냐면 대출량이 줄어들고 현금 자산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위험하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심할 수 있는, 재무상태적으로 상태표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건전한 은행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 대출 채권 매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2008, 9년에 세계 금융 위기의 출발이 이제 2007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발행이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바로 이 대출 채권을 매각하는 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해줬던 거를 채권으로 만들어서 팔면 된다 라는 이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은행들이. 그래서 그렇게 대출 채권을, 그 당시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겠죠? 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즉시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을 팔아요. 매각을 해요. 그럼 다시 돈이 생겨요. 그럼 그걸로 또 다른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줘요. 또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거를 또 팔아요. 그럼 또 돈이 들어와요. 그럼 그걸 다시 팔아요. 이렇게 무한히 반복해서 돈이 복사가 된다. 이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그러다 이제 더 이상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위험한 대출까지 해주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게 뻥 하고 터져버린 게 바로 그 금융위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환매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은행이 이 대출 채권을 되사와야 돼요. 이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하니까, 그러면 이 은행으로부터 이 대출 채권을 사갔던 다른 금융기관, 예를 들면 투자은행이라든가 투자회사들은 우리 대출에 문제가 생겼네 라고 했겠죠. 그래서 은행에게 너 이거 다시 가져가 했어요. 근데 그냥 공짜로 가져가요? 아니죠.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너 원래 가져왔던 돈 다시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은행이 동시에 문제에 빠지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상업은행들은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에 실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파생상품은 여러 가지를 기반으로 세팅이 되는데요. 이자율에 대한 계약도 있고요, 통화 환율에 대한 계약도 있고요, 주식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채권 같은 다른 자산의 신용과도 관련된 계약도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신용 관련 계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Credit Default Swap 이라는 거예요. 줄여서 흔히 CDS라는 말로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그 기초 자산, 그러니까 채권이나 대출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이러한 다른 금융 상품이 부도가 날 경우 돈을 받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계약이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위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 대형 은행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만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객을 위해서 이러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주는 업무도 진행을 해요. 그러면 그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 수수료를 받겠죠. 그래서 그 수수료를 받는 대신에 후에 나중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또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그래서 위험 회피 수단으로 파생 상품이 생겼지만 다시 위험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재무상태표와 그리고 그것에 드러나지 않은 부의 활동까지 살펴보았는데, 손익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순이익 계산에는 크게 4가지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 이자 수익, 두 번째 이자 비용, 세 번째 비이자 수익, 네 번째 비이자 비용. 여기서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자와 연관된 것이 2가지가 있고 아닌 것이 또 2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금융기관은 남의 돈을 빌려서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투자하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함으로써 이자 수익이 생겨요. 그러니까 은행의 경우는 주로 대출을 통해 이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예금과 같은 그런 자금 조달 수단에서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대출과 예금이 바로 상업은행의 2가지 핵심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와 관련된 것들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돈을 발생시키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서도 수수료로 벌거나 금융상품을 트레이드해서 돈을 벌거나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비이자 수익이라고 부르고, 또 반대로 수수료를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다른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 경우는 비용이 될 것이고, 내가 거래한 금융상품이 사실상 손해를 보면 손실을 입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은행도 회사니까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고 건물 오피스를 유지해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관리비가 나가겠죠. 그러한 기타 비용들이 있어서 비이자 비용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놓다 보니까 그 2가지씩 묶어서
총 매출과 순이자 이익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먼저 총 매출이라는 것은 지금 교과서에는 Total Operating Income 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영업이익이라는 우리나라 말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총 매출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기업에서도 총 매출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이고, 아까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수익과 내가 번 돈과 관련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합한 것을 총 매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순이자 이익이라는 것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순이자 이익, Net Interest Income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자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자와 관련 있는 것만 따져보자 한 겁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은 뭐죠? 자금을 조달해 오는데 든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자 수익은 내가 벌어들인 이익률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를 구함으로써 수익자산의 수익이 이 자금 조달 비용 대비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재무비율을 계산을 해 볼 텐데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혹시 이제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재무비율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재무제표의 정보에 기반하여서 어떤 특정 비율, 지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지표로부터 기업의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그런 방식의 가장 단순한 분석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inancial Ratio Analysis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Ratio Analysis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 비율은 상대적인 지표예요. 어떤 절대값으로 무엇이 좋다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적절한 비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쟁 상대가 과거에 비해 내가 얼마나 변화했느냐, 더 잘하느냐, 못해졌느냐 이런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시계열 분석, Time Series Analysis라고 부르고, 또 그게 아니라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기업 중에서 나의 정말 라이벌, 경쟁자를 따져보자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횡단면 분석, Cross-Sectional Analysi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나 자신으로 삼든지, 과거의 나로 삼든지, 아니면 내 친구 누군가, 비슷한 일을 하는 누군가로 삼아서 삼든지, 이렇게 비교 대상을 설정해 놓고 재무 비율을 보아야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합리적일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재무 비율을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항상 기업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무 비율은 자기자본 이익률이에요. 이 자기자본 이익률은 ROE, Return on Equity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제 당기 순이익이 있죠? 그 순이익을 자기자본의 총액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우리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이고, 주주들이 투입한 자기 자본을 잘 운영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입한 자기 자본 대비 얼마만큼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이 수익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높을수록 높은 수익성을 지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익이 더 커지는 거죠. 내가 1원당 이익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좋겠죠. 그런데 동시에 그럼 무조건 높은 게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은 건 자기자본이 적다라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혹은 지금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이익이
좀 비정상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총자산이익률이 있는데 이 총자산이익률은 ROA라고 부르고 이것은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총자산의 양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조달한 모든 자금, 부채로 조달했든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든 상관없이 다 고려해서 다 합쳐서 얼마만큼의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이익률을 계산해 보자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으면 더 높은 이익을 가져오는 거지만 그럴 때 마찬가지로 위험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자본 승수라는 것이 있어요. Equity Multiplier라고 부르는데 이 EM은 총 자산과 자기 자본을 비교하는 겁니다. 총 자산을 구성하는 자금은 어디서 오느냐? 부채 또는 자기 자본에서 오겠죠. 그래서 보통 이 EM의 값은 1보다 크게 되고 크면 클수록 자기 자본을 제외한, 즉 부채에서 온 자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므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기업이 혹은 우리 금융기관이 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부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돈 내놔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높은 위험이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 순이익률. 이 profit margin은 순이익을 뭐랑 비교하느냐? 아까는 자산이나 자기자본 같은 재무상태표상의 지표와 비교했다면 이 순이익률은 저희 손익계산서 상에 있는 두 가지를 비교해요. 그래서 순이익을 총 매출로 나눠준 금액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원래 일반 기업의 경우 손익계산서가 총 매출로 시작해서 순이익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여러가지 비용들이 처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총 매출에서 이러이러한 비용을 다 제하고 남은 것이 순이익인데 그 비율을 따진다는 것은 결국 그 중간에 있는 비용은 얼마가 되느냐 이거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이익률은 내가 발생시킨 매출, 예를 들면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았어도 손에 아무것도 안 남을 수가 있는 거고 100원을 팔았어도 그 100원이 몽땅 내 돈으로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률이 실제로 순으로 이익으로 남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높아질수록 순이익이 높다. 바꿔서 말하면 나는 굉장히 낮은 비용에 이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이 금융 지표 중에 하나가 자산 회전율 혹은 Asset Utilization 해서 자산 효용률이라고 부르는 값이 있어요. 저희는 이 줄임말을 교과서를 따서 AU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Asset Turnover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어차피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로 얼마만큼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높다는 것은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더 높은 매출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을 더욱더 액티브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자산의 활동성을 측정하는 그런 지표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다룬 지표들은 서로 간에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본 것을 처음 실시한 기업의 이름을 따라서 듀퐁 분석이라고 불러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은 ROA 곱하기 EM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이것은 다시 순이익률 곱하기 자산 회전율 곱하기 자기자본 승수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ROE의 정의를 써볼게요. ROE는 순이익을 바로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었어요. 그리고 한편 ROA는 뭐였냐면 순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눈 값이었죠. 그리고 그 자기 자본 승수가 뭐였냐면 총 자산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ROA와 EM을 곱하면 서로 총 자산이 약분이 되고 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정의상 ROE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은 자산 이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승수의 곱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ROA를 다시 또 분해를 해볼게요. ROA가 뭐였죠? 순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눈 거였어요. 그런데 이 Profit Margin, 순이익률은 순이익을 매출로 나눈 거였고,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있었냐면 AU, 그러니까 자산 회전율이 있었죠. 이 자산 회전율은 매출을 총 자산으로 나눈 값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PM과 AU, 순이익률과 A를 곱하면 매출과 매출이 서로 약분이 되면서 이렇게 순이익 나누기 총 자산이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아까 뭐였죠? ROA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ROA는 다시 Profit Margin과 Asset Utilization, 자산 회전율로 나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면 왜 ROE가 ROA 곱하기 EM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다시 ROA를 Profit Margin과 AU로 나누어서 쓸 수가 있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기 자본 이익률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주주들에게 높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듀퐁 분석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프로핏 마진을 신경 써야 된다. 프로핏 마진이 높아져야 순이익률이 높아져야 ROE가 높아지겠죠. 순이익률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비용이 낮아져야 매출에서 제하는 양이 적어지고 그래야 순이익이 높아져요. 두 번째, AU를 높이면 ROE가 높아질 거예요. AU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자산 회전율이니까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할수록 더 ROE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EM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EM은 부채의 량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걸 바꿔서 말하면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율은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장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와서 할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또 이익률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신경 쓸 때 높은 이익률을 달성해서 주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똑같이 은행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흔히 ROE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거든요. ROE로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인데 그것들은 일반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롭게 배운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은행에만 혹은 조금 넓게는 금융기관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순이자 마진이라고 부르는 NIM, Net Interest Margin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순이자 마진은 아까처럼 순이익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순이자 이익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 은행의 본연의 업무는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고 또 금융자산을 굴리는 그곳에서 이 은행의 핵심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 대비, 즉 수익 자산 대비 순이자 이익이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 이것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즉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자산의 수익률만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이것도 비슷하게 이익률이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수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높을 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이자율이 높다는 거예요. 채권의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그 채권이 부도가 날 가능성, 즉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 약속한 이자율이 높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순이자 마진이 지나치게 높다면 너무 위험한 자산에 투자한 것은 아닐까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순이자 마진과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것이 순이자 스프레드예요. 지금 순이자 마진은 자산 쪽에서만 이 돈을 벌어오는 부분만 생각을 했잖아요. 순이자 스프레드는 돈을 벌어오는 부분이랑 돈을 빌려오는 부분을 동시에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먼저 두 가지 항목으로 계산이 되는데 첫 번째 항목은 이자 수익을 수익 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아까 순이자 마진에서는 분자에 순이자 수익 이익이 들어갔다는 점. 근데 여기서 스프레드를 계산할 때는 이자 수익, 즉 이자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이자로 벌어들인 돈만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이자를 벌어들이는데 역할을 한 자산이 뭐죠? 금융자산 같은 유가증권과 그리고 대출 자산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항은 뭐냐? 내가 돈을 어떻게 조달해오고 있느냐를 따져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채 중에서 내가 이자를 내고 빌려와야 되는 부채가 있어요. 그런 부채들을 다 합산해서 무엇으로부터 나눠주느냐? 아까 함께 계산하지 않았던 이자 비용으로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이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채가 바로 이 이자 비용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이자율을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첫 번째 항은 평균 이자율, 내가 벌어들이는 평균 이자율이고, 그다음 두 번째 항은 내가 줘야 되는 평균 이자율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무슨 의미겠어요? 나에게 남는 것, 이만큼으로 빌려와서
저만큼 벌었으니까 남는 게 바로 나의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최대한 많이 남겨먹는 기업이구나, 많이 남겨먹는 은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너무 높다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자 수익 부분에서 너무 크게 나타난다면 지나치게 위험한 자산에 투자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순이자 마진과 순이자 스프레드는 이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에 집중하는 그런 지표들이었어요. 근데 아까 손익 계산서를 구성하는 것은 4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2가지가 뭐였죠? 비이자 수익과 비이자 비용. 근데 그것은 이 은행의 핵심적인 업무로부터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가지 관리를 하거나 간접적으로 발생을 하는 그런 부수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측정하는, 그 부수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것을 바로 간접비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이 간접비 효율은 비이자 수익을 비이자 비용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높다라는 것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수익이 높아지는 거니까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만큼의 여러가지 관리 비용, 간접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최대한 이 비이자 수익으로 만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비이자 수익은 대부분 뭔가요?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높다면 지나치게 그 부의 활동들,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내가 은행이 아니게 되어버려, 이런 게 아니냐,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는 비이자 비용이 비이자 수익보다 크기 때문에 대체로 이 간접비 효율의 값은 1보다 작다, 즉 100%보다는 작은 값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가지 은행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야 이거 쉽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실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이 값들을 계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산을 하시려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가상의 2 은행을 준비해 드렸어요. 여기 은행 A가 있고 또 은행 B가 있습니다. 은행 A는 총 자산이 4천이고 은행 B는 10만이에요. 은행 B가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은행 A를 중소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은행 B를 대형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자산을 구성하는 크게 3가지 요소는 현금 및 예치금, 금융자산 혹은 유가증권, 대출채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은 현실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재무상태표와는 분명히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교육 목적상 단순화해서 기타 아무런 다른 자산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산 아래 부분은 부채와 자기자본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부채는 예수금, 그러니까 예금으로 큰 항목이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차입 자금이 있죠. 그리고 자기 자본도 버젓하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손익계산서도 볼까요? 은행 B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모든 전반적인 항목들이 다 크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크게 네 가지 항목이 있다.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비이자 수익, 비이자 비용,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자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뺀 값을 바로 우리는 순이자 수익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러면 먼저 자기자본 이익률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드린 강의 노트를 한쪽에 펼쳐 놓으시고 비교하시면서 보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먼저 자기자본 이익률은 ROE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순이익을 자기자본의 양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은행 A의 경우는 0.06, 그래서 6%가 되고요. 은행 B의 경우는 2000 나누기 만 해서 20%가 나오게 됩니다. 딱 봐도 은행이 훨씬 높은 이익을 가져가고, 은행 B가 더 높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더 높은데, 물론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금융기관을 직접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은행 A와 은행 B는 규모의 차이가 현격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경쟁 상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무 비율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전혀 다른 금융기관을 가져다 놓고 하면 안 되겠죠. 비슷한 애들을 데리고 체급이 맞는 애들을 가져다 놓고 해야 그래도 좀 싸워볼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두 은행을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은행 B의 수익성이 더 높고 그래서 더 좋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은행 B가 자산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자본 조달,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해오는 방식에서 더 위험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ROE를 분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항목인 총자산 이익률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럼 ROA는 여전히 순이익 30 나누기 총자산 4,000, 그래서 0.0075, 0.75%에 해당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은행 B의 자산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ROE를 분해하는 방법은 바로 ROE는 ROA 곱하기 EM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자본 승수를 계산해 보자면 은행 A의 경우 총 자산이 4,000이고 자기자본이 500이기 때문에 8배의 자기자본 승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할 수 있고요. 은행 B의 경우는 만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총자산 10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0배의 자기자본 승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은행 B의 경우가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이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자금을 조달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부채에 더 많은 비중을 실어줌으로써 공격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그 조달해온 자금을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다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주주들에게 더 좋은 이익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다시 ROA를 순이익률과 자산 회전율로 분해하기 위해서 순이익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순이익률은 순이익을 총 매출로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은행의 손익계산서 상에서
이익을 내는, 즉 수익을 내는 매출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자 수익이었고요. 두 번째가 비이자 수익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더한 값으로 총 매출로 이 순이익을 나눠 주었을 때 우리가 순이익률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은행 B의 경우도 순이익은 2,000, 그리고 이자 수익은 5,000, 그리고 비이자 수익은 3,000 이렇게 해서 25%의 순이익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즉, 은행 A의 순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은행 A가 뭔가 여러가지 비용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혹은 같은 자산이 아니라 투자한 자산이 은행 A의 경우가 이자율이 낮은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어쩌면 은행 B의 자산의 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은행 B가 더 위험한 자산일 가능성도 여전히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산 회전율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 A의 경우 이 자산 회전율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찬가지로 총 매출은 두 가지 항목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총 매출을 구하기 위해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을 더해주고 그것을 총 자산 4,000으로 나누었을 때 자산 회전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은행 B의 경우도 두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 5,000짜리 이자 수익과 3,000짜리 비이자 수익을 합쳤을 때 총 매출을 구할 수 있고 그 8,000을 10만에 해당되는 총 자산으로 나누어서 자산 회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은행 B의 자산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은행 B가 대형 은행이다 보니까 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해서 더 효과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순이자 마진 그리고 순이자 스프레드도 계산해 볼 건데요. 이것들은 은행의 특성상 나타나는 지표라고 했죠. 그래서 은행 A의 경우는 먼저 순이자 마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순이자 이익을 수익 자산으로 나눈 거였어요. 그런데 순이자 이익은 이자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제외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자 수익 100 빼기 이자 비용 40 해서 60이 남는 순이자 이익이 있었고요. 그 다음 분모에 들어가는 두 항목은 합쳐서 수익 자산이라고 부르는 각각 금융자산과 대출채권에 해당되는 자산이 될 텐데 그 두 개를 합쳐서 3,500에 해당되는 값이 수익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이자 마진은 약 1.71%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행 B의 경우 비슷하게 다시 한번 이자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뺀 값을 분자로 하고 분모에는 수익 자산, 그러니까 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의 값을 합쳐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순이자 마진도 은행 B가 3.53%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더 높은 이자 수익을 발생시킨다. 즉 평균적으로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자산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위험적인 측면에서 더 위험한 자산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으로 순이자 스프레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채 중에서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채는 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채 상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금 중에서 몇 가지 항목을 따로 분류해 보았어요. 그래서 요구불 예금이 있고 적립식 예금이 있고 소액 정기 예금이 있고,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잘 빠져나가지 않는 평잔이 많이 유지가 되는 자금이다 해서 핵심 예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핵심 예금에 해당되지 않는 고액 정기 예금이 있어서 그것을 합쳤을 때 우리는 총 예금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기타 차입 자금이 있어서 그 두 가지로부터 우리가 부채를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적립식 예금, 적금, 이자 주죠. 정기 예금, 이자 줘요. 채권이나 다른 무담보채 아니면 후순위채, 이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이자를 주는데 요구불 예금은 어떨까요?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사실상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생색은 내거든요. 0.1% 연. 근데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는 0%의 이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불 예금을 이자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쳐야 될까요? 안 쳐야 될까요? 답은 안 친다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부채를 계산할 때는 이러한 요구불 예금을 빼주어야 되는 것이 정석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지금 식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앞에 부분은 내가 벌어들이는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내가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 부분, 먼저 분자에는 이자 수익이 100만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는 수익자산이 1500 더하기 2000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항을 첫째 항에서 빼주게 되는데 두 번째 항의 분자에는 이자 비용이 있고 분모에는 이자 비용을 만들어내는 부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전체 부채 중에서 요구불 예금만큼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빼주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정석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순이자 스프레드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행 B에 대해서도 순이자 스프레드를 계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은행 B가 더 높은 순이자 스프레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두 항목을 각각 따로 계산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앞부분 첫 번째 항목이 A는 0.286이고 B는 0.588이에요. 0.0588이에요. 그래서 얘가 더 높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산이 더 높은 이자율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수익 자산이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조달해오는 두 번째 항목을 살펴볼까요? A는 0.133이고 0.0133이고요. B는 0.025예요. 마찬가지로 B의 경우 이 두 번째 항목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 조달 비용이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은행 B가 은행 A에 비해 대형 은행이다 보니까 핵심 예금에만 의존해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핵심 예금의 양은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다른 차입자금이나 아니면 핵심 예금이 아닌 다른 예금으로부터 이 자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치르고 그 돈을 빌려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네가 그만큼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으로 간접비 효율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 간접비 효율은 비이자 수익을 비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랬어요. 그래서 은행 A의 경우는 62.5%, 은행 B의 경우는
75%가 되는데, 여기서도 은행 B의 경우가 간접비 효율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둘 중 하나예요. 이는 은행 B가 아무래도 대형 은행이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이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간접비를 최소화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간접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간접비 효율이 높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이자 수익으로부터 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비이자 수익의 대부분은 뭐죠? 바로 부의 활동일 수 있어요. 이 부의 활동에서 추가적인 수입을 내는 수수료 등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B가 더 높은 간접비 효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현실에서도 대형 은행들은 그런 부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수수료를 벌어들이고, 이를 통해서 자기네가 더 수익성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러한 경우 지나치게 많은 부의 활동은 오히려 위기 시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상업은행의 재무제표 항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특히 이제 재무상태표와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그것에 나타나지 않는 부의 활동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고 간단하게 이 상업은행의 경영지표를 확인할 수 있을지, ROE 프레임워크를 기본으로 하는 다른 재무 비율도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적절한 비교 대상만 찾는다면 이 금융기관들의 영업 실적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가면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금융기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고서를 쓰시게 될 텐데, 이때 이런 ROE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최소한의 재무 비율 분석은 꼭 실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현실의 금융기관의 이 재무제표를 찾으면 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재무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또 좋은 점은 뭐냐면 100% 이게 옳다라고 하는 정답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용하는 회계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슷한 업종에 있다면, 혹은 같은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다면 똑같은 계산 기준만 가지고 적용을 해서 비율을 구하면 그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참고 자료로 만약에 어떤 증권사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보거나 하면 A증권사와 B증권사에서 계산한 값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사용한 기초자료인 재무제표는 똑같을 수 있어도 어떤 항목을 넣고 빼느냐에 따라서 다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뭐 여러가지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접 실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13장에서는 이 상업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보니까 다양한 금융감독기구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어요. 또 은행이 대체적으로 상대하는 고객들은 누군가요? 서민 소비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망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행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초에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많은 규제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상업은행의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영상과 함께 곧 12장 문제에서 풀어볼 연습 문제를 제가 선정해서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어서 올라가는 그 문제 풀이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